국민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정운영과 함께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운영의 타임라인. 최근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안보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이라는 분석도 드러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 부도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며 생필품 사재기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어떤 이유에 있어서 전쟁은 막아야 되겠죠. 따라서 당국의 위기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을 모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진단해보고 또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기 경기도인데요. 네. 이 시간까지 바삐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 애 좀 썼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네요. 예. 요즘 지금 흔히 하는 말로 대목이죠. 네. 나 이거 좀 저는 좋은 일엔 대목이 없어요. 군사 전문가는 항상 나쁜 일.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예. 저도 이게 이런 일로 자꾸 방송에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 좀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천안함 연평도 때 참 그때부터 특보 방송 있고 예. 꼭 무슨 일이 벌어져야 나오니까. 아니 군사 얘기나 남북관계 얘기를 웃으면서 저렇게 할 사안이 없을까요? 그래도 좀 오늘은 여유 있게 하죠. 이게 예. 아무리 바쁘도 이 험악하더라도 말이죠. 예. 이게 좀 그래도 뭔가 좀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예. 좀 냉철하게 보려면 오히려 여유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넥타이도 좀 푸시고요. 네. 그래 아시죠? 네. 뭐 어쨌든 그래도 뉴스를 먼저 한두 개 좀 다뤄본다면요. 네. 어제 개성공단이 북한 측에 의해서 잠정 조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이게 처음에 북한이 이제 이 폐쇄를 압박할 때 예. 전 말만 저러다 말겠지 이런 게 대다수 관측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서서히 행동으로 압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이제 조업이 전면 중단되고 마지막에 이걸 폐쇄할 거냐 말 거냐를 예. 이제 결정하는 것만 남겨놨습니다. 이미 기능은 마비된 겁니다. 예. 한 명씩 회사마다 한 명씩 남아라고 했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는 그냥 일하느라고 남은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재산 관리나 하는 그렇죠. 거지. 그런 차원이죠. 예,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완전히 마비된 거나 다름없고 북쪽 근로자들이 철수했기 때문에 예. 라인이 스톱된 거죠. 그런데 이런 조업 중단이 그렇다고 이번에 꼭 처음은 아니어서 예. 아주 파국까지를 미리 내다볼 필요는 없죠. 아니 물론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정도 조업 중단은 처음 있는 일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2009년에 한 5일 정도 출경 조치가 제한된 적이 있지만 그런 정도였군요. 그때도 연락 통신선이 끊겨서 물리적으로 출경이 제한이 된 것이죠. 예. 말하자면 의도가 실리질 않았어요. 예. 그러나 이번에 국가 의지가 실렸습니다. 다르죠. 그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 사실상 마비된 건 2004년에 개성공단이 이제 처음으로 가동된 이래 9년 만에 처음 있는 예. 일이죠. 남북 관계는 아시다시피 분단 후에 여러 번의 갈등 또는 최악의 위기 상황, 심지어 도끼 만행 이런 것도 있고 좌우간 갈등이 심했는데요. 네. 그래도 또 크게 국지전 정도를 말고는 그때그때 또 어떤 누가 대화 타협을 했던 중재를 했건 위기 국면을 넘겼는데요. 네. 지금 상황도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아주 낮죠. 아니 이제 전쟁을 하려면은 예. 우리가 북한의 말을 봐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예. 실제 전쟁에 임박하는 어떤 행동이 나왔느냐. 징후. 예, 징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북한의 전쟁 준비는 동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대부대가 이동하는데 필요한 연료가 필요하고 물자가 필요하고 바로 징후가 나타나네요. 그러면 예, 이런 어떤 동원 준비가 어디까지 돼 있는가 이걸 지금, 전쟁 지금 준비로 북한 봐야 상황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전혀 측면에서 그런 어떤 동원이 없죠. 아, 그래요? 예를 들면 대학교 휴교령 내리고 그 대학생들 군부대로 소집해야 되고요. 민수공장이 군수공장 체제로 전환이 돼야 되고 예. 그다음에 물자와 연료가 어느 특정 장소에 집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동원 징후들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말로써 되는 것이고 그것도 인민군 그 군부대 중에 일부 부대. 일부 부대? 예, 일부 부대만 지금 전투 준비 태세가 발령돼 있고 나머지는 모내기 준비 나갔습니다. 파종. 그러니까 영농을 해야 되거든요. 예. 북한 군대. 그럼 결론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은 아주 좀 낮다. 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징후로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부터 북한이 평양에 있는 외교관들에게 10일까지 내일입니다. 네. 철수 계획을 내라. 네. 또 뭐 개성공단 우리 남측 업주들에게도 10일까지 뭐 기환 계획을 내라 해서 네, 네. 그동안 청와대 당국자들도 10일 즉 내일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예. 현재도 유효한 겁니까? 그러면? 그 외국 공간에 그 철수 계획을 내라는 건 제안입니다. 제안. 검토 제안. 그러니까 철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안. 안내도 관계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예컨대 그 소식이 영국 그 평양주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알려졌는데 예. 영국 철수 계획 안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으니 철수 계획을 검토하도록 제안한다. 예. 이런 아주 낮은 수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철수를 바라지는 않으나 지금 상황이 대단히 긴장돼 있는 걸 정도는 알고 스스로 대비하라는 얘기인데 예. 이것이 뭐 어떤 것 일방적 통보라기보다는 어떤 그 제안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행동으로 옮길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네. 의미죠. 뭐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제 그제 나온 일부 기사들에 따르면은 북한이 생각보다 평온하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사들이 네. 뭐 들어 나오는 걸로 봐서 김 선생님 말씀처럼 뭐 그런 징후나 우려는 뭐 객관적인 상황으로 크게 없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상황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예. 저는 뭐 2월 달에 이제 북한이 핵실험할 때부터 만약에 이 긴장 국면이 4월까지 가면은 우리가 전쟁의 공포로 상당히 좀 트라우마를 겪는 시점이 오기는 온다. 예. 이게 4월 말까지 누적이 됐을 때 네. 그다음에 우리 자본재 시장이 반응할 거다. 또 외국 어떤 언론에서 계속 전쟁 위기를 부추기면서 한반도의 어떤 지금 어떤 신용 평가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런데 어떤 영향이 올 수는 있는데 그게 아마 4월 말쯤 되면은 그러한 어떤 부담이 우리도 커질 거다.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신은 지금 서울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전쟁이 난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너무 평온하니까. 예. 근데 밖에서 우리 표정을 못 보는 우리 일상생활을 못 보는 외신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들이 어떤 소식을 접했는지 고국에 즉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랑 최근에 그런 전쟁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그런 뭐 전화나 네. 이런 것이 잦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아니 그뿐 아니죠. 한국행 비행기표 예약 취소 사태도 일어나고 있죠. 아, 그랬던가요? 네. 그건 제가 미처 접하지 못했네요. 아니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 안에서 보는 게 많이 다른 거는 그 서방의 언론 탓이에요. 그렇군요. 예, 우리가 이제 CNN을 비롯한 어떤 외국 서방의 주류 언론들의 그 어떤 문제점, 고질병이라고 한다면은 예. 자기들이 잘 모르는 어떤 그 세계, 경계 바깥의 세계가 맨날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뭐 내란이 일어나고 뭐 고문, 강간이 판치고 이렇게 어떤 그 묘사하는 게 아주 습성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종된 오리엔탈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에 대한 어떤 그 기사거리 없는 언론들이 자꾸 분쟁 소식을 들춰내고 예.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는 정작 당사자는 그런 어떤 그 전쟁 위기를 못 느끼는데 바깥에서는 그렇게 비춰지게끔. 그리 따지면은 우리 한국의 언론, 뭐 남한의 언론이라고 표현할까요? 예. 북한 사정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없이 네. 그냥 쉽게 써버리고 네. 해서
오보도 많고 뭐 북한 관련 기사는 오보가 뭐 어느 분야보다 많지 않습니까? 엄청 그러니까 많죠. 외국의 서구의 언론들이 한국 사정, 뭐 한반도 전체든 또 남한이든에 대한 정직하지 못한 기사라면 우리 또 한국의 언론들이 북한 사정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네. 그걸 가지고 써서 또 하는 것도 뭐 유사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개성공단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대한 그 편향된 시각에 예. 주류 언론 달러 박선이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 결국은 박선에 북한도 뭐 감정을 인질 많이 사태네. 예. 제가 보기에 아주 불에 기름을 끼얹은 내용은 뭐냐면은 예. 지금까지 어떤 그 달러에 굶주린 그 개성공단, 이거 북한이 개성공단을 절대 포기 못한다. 예. 이런 보도에 이어가지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회에 가서 만약에 인질로 우리 그 개성공단 근로자가 잡혔을 때는 그 육군의 특임부대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특공여단인데 뭐 그런 식이겠네요. 707 특임여단을 투입해서 인질 구출 작전을 하겠다. 이러니까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북에서 마치 우리 그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향해서 언제든 인질을 잡고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구체화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북이 반발했어요. 사실은 그 북한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적대 세력 그 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작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하고 반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 사건 때로 되돌아가면 2010년 11월 23일에 북한이 이제 포격을 감행해 가지고 우리 군인 민간인 2명씩 각기 4명이 사망했어요. 그렇습니다. 2명. 예, 그리고 민간 가옥이 파괴됐습니다. 북한이 즉각 유감 성명을 발표했죠. 이렇게 우리는 군부대를 향해서 공격을 했는데 민간인이나 어떤 민간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유감이나 즉각 발표를 하거든요. 이렇듯이 어떤 자기네 어떤 위신 체면을 생각하는데 이런 걸 건드린 겁니다. 계속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당장 북한이 행동으로 나온 게 결국 개성공단 지금 마비 사태 여기까지 연결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일은 이제 그런 10일 얘기가 있었고요. 군수령이 될 것이라는. 그 다음 날 11일은 김정은 제1비서 취임 1주년. 또 그 나흘 뒤인 15일은 김일성 주석 생일이라서 북한이 내부 결속 차원에서 동해에 있는 미사일 2기를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가능성이 충분한데요. 지금까지 핵이 터지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처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뢰껏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우가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경우가 아주 달라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 전에 이제 북한이 로켓 발사 또는 미사일 발사라고도 하는데 작년 12월 12일 날 발사했죠. 그 서해에서 어떤 필리핀 공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해에서 중거리 이번에 미사일 4,000km짜리인데 이걸 발사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일본 영공이나 인근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거리상. 예. 이게 서해에서 공해로 발사한 거하고 다른 경우입니다. 이거는 우선은 일본이 이거는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노골적인 협박을 받았다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일본에서는 요격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근데 그 요격이 또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해요. 사실은 일본이 그 정도 MD를 지금 미사일 방어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전략적인 과제가 됩니다. 일본에. 그러면 또 미국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이러면서 이 무수단이라는 4,000km 미사일이 동해에서 발사된다는 것은 실제로 요격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매우 긴박해져요. 요격이 돼도 또 문제겠네요. 요격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택할 수 있는 전략은 첫째 무시하거나 둘째는 요격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양당 간에 좀 어떤 명쾌한 어떤 선택을 강요받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충돌의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북한의 내부에서 영해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는 핵을 터뜨렸다. 물론 중대한 사안이지만은 미국과 일본이 통제하기가 대단히 곤란했고 통제할 필요도 사실은 없었어요. 사후 대응만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번 건은 다릅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통제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닥치게 돼 있고 예. 그렇다면은 이제 15일 전후에서 그 북이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 표적은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괌을 표적으로 한 거예요. 괌. 물론 괌으로 쏘진 않습니다. 예. 그러나 사거리에 계속 들어갑니까? 괌까지가?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에는 거리가 짧고 예. 그런데 그 최근에 그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나 뭐 전략 폭격기를 발전시킨 기지가 괌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북한에 대한 공격 무기를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되니까 북이 그렇다면 이 지대공 미사일로 스텔스 폭격기를 요격하긴 곤란하니까 그 발전 기지를 때리겠다. 아, 그런 차원이군요. 이래서 미국 그게 그 괌 주재지사가 거의 기절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 애슐린 카터 그 미국의 부장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미국 본토보다 괌이 북한에 더 가깝다. 저 미국 알래스카에 그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데 예. 괌이 더 급하다. 이것 좀 해결해달라. 이래가지고 원래 2015년에 괌 기지의 그 미사일 요격 미사일 시스템 고고도 방어를 하는 타드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된 것을 예, 예. 2년을 앞당겨서 예. 지금 배치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 한마디가 이런 어떤 사태까지 몰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 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동해로 이동 중이라 그러니까 물론 미국의 전략적인 그룹들은 이거를 냉철하게 보고 있지만 예. 괌에 있는 그 민간인 주지사나 수십만 명의 미군인이 느낌이 다르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기절해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지금 미국 간의 그 어떤 상호 무력 시위가 여기서 사실은 중단됐습니다. 미국은 방어 모드로 바뀌고 미국은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런 숨고르기 얘기죠. 하고 있고 예. 북한은 계속 공격 징후를 보이고 예.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떤 패권국 세계 초강대국 미국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당황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국이 흘러가면 그렇다고 또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든 또 이것에 대한 리액션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한반도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라고 보고 이런 점에서 이제 이게 자칫 4월 말을 넘어가지고 5월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무렵까지 이런 어떤 국면이 더 고조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아니라 북한이 전 세계를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 그러네요. 이렇게 이 한반도 영역을 초월한 안보 위협으로 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전쟁 나느냐 마느냐 이 질문도 사실은 예. 굉장히 어떤 그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오히려 이제 자기네 안보 문제라고 생각하고 뛰어든다는 거죠. 이렇게 그 9.11 테러 이후로 미국과 그 미국령의 어떤 영토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협박을 당한 사례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일본이 이렇게 자기네 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오느냐 아니냐를 걱정하는 것도 2차 대전 이후로 지금 가장 구체적인 어떤 국면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예. 가장 노골적으로 협박받는 거죠. 지금 동북아에서 일본의 위상이 예전같지 않지만은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하면은 일본은 전역이 완전히 사정권에 들어가는데요. 네. 일본이 특히 아베 정권이 네. 들었으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미사일이 발사돼서 일본 영공을 통과할 경우 네. 요격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지금 네. 주권의 침해니까요. 그럼 아마 정권이 예. 위기에 처할 겁니다. 예, 바로 아베 그런 정권. 문제가 올 거예요. 예. 특히 아베는 이제 그런 강경 우익 정권이니까요. 네. 통과되는 것을 묵인할 경우에는 도대체 뭐 하느냐. 네. 일본 국방력이 이거밖에 안 되냐 하는 그런 심각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네. 만약 그걸 요격해서 일본 자체의 국방력이든 미국의 힘을 빌어서건 네. 요격할 경우에는 이건 그에 따른 뒤의 결과로서 네. 또 심각한 또 어떠한 형태로든 문제가 발생하겠군요. 발생하겠죠. 일본이 어찌 보면 지금 고민이 보통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너무 중대한 문제니까 과거처럼 호들갑 떨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글쎄요. 걱정한다는 예.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 작년 4월에 북한이 로켓 발사했고 12월에 발사했는데 자 저기 그 작년 4월에 발사했을 때 예. 발사 한 줄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은. 예. 예.
여태까지 10년 동안 MD를 해고 연구 개발한다고 뭐 10조 원, 20조 원 마구마구 쏟아본 나라가 예. 쏜지도 모르고 있어요. 정보 감시 다 하고 있는데. 예. 2009년에는 또 쏘지 않았는데 또 쐈다고 오보를 내래요. 그러니까 항상 일본은 정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에게 있어가지고 이게 참 당혹스러운 이유는 항상 오작동 경보, 그러니까 일본의 고장난 시스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말만 앞세웠다가 개망신당하는 이런 식의 어떤 MD에 대해서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동안에 그 많은 천문학적 비용은 엄청 드러났잖아요. 방어가 지금 미국하고 다 하고 있어요. 연구개발비 반을 대고 있고요. 예. 요격 미사일에. 그다음에 훈련 시험 평가 같이 하고 있고요. 동북아에서 미국의 충실한 미사일 방어에 가장 확실한 동반자는 일본인데 예. 일본 열도 자체가 보십시오. 대륙을 감싸는 레이더 기지처럼 생겼습니다. 그러지 활처럼. 전 국토 전체가 정보기지고. 그런데 미사일을 안 쐈을 때는 쐈다고 오작동으로. 왜 그래요? 그다음에 쐈는 데는 또 모르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미지들, 이 미사일 방어라는 게 나온 지가 지금 30년째인데 그게 제대로 가동되는지 가능한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도 뭐 MD 한때 뭐 한이 많이 말들이 많았고요. 예. 연장선에서 한일 군사정보 교류 뭐 작년에 논란이 됐었지만은 네. 혹자는 뭐 우리 한국 정부가 더 일본에게 희망했다고 하지만은 일본으로서도 한국의 군사정보가 절실하죠.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요. 예. 일본 열도에서 방어하면 때가 늦는다고 보는 거예요. 한반도로 와서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한반도 인근으로. 예.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잖아요. 둥글죠. 수평선 너머에서 쏜 건 못 본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한참 뭐 2분 뒤 3분 뒤 우주로 날아와야 그때 가서 본다는 건데 이땐 때가 늦습니다. 설령 요격을 한다 하더라도 핵미사일인 경우에는 그 피해를 그렇죠. 감당할 수가 공중에서 없어요. 떨어져도 지상에 다 분산되면은 그렇습니다. 피해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은 자꾸 한국하고 협력해서 보다 이 전수방위의 선을 한반도 쪽으로 앞당기고 싶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구도에 미국이 힘을 실어주고 있고 이게 한미일 군사협력인데 여기에서 가장 군사협력을 하기에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군수협력하고 정보협력이에요. 예. 이 협정이 없으면 다른 군사협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파동이 나왔던 거죠. 예. 지금 그 대북 특사론 얘기가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터져나오고 있고요. 네. 또 심지어 새누리당의 길정호 의원이 대북 특사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뭐 저자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당내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반면에 어제 또 통일부 장관, 6.1제 통일부 장관은 뭐 특사론의 무용론 뭐 이런 걸 펴면서 여권 내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뭐 실현 가능성 이런 것이 있는데 특사론이 지금 필요하죠? 의미가 있죠? 어떻습니까? 필요하죠. 예. 필요한데 문제는 북한이 받아야 특사를 보내죠.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나요? 예, 이렇게 정치인들이 떠드는 것까지는 뭐 그래 좋은데 예. 이걸 실행을 하려고 하면 특사가 아니라 밀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글쎄요. 뭐 특사를 보내겠다. 이것도 뭐 무슨 이제 대화해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논의하면 소문도 안 하는데. 문제는 북한이 특사를 받아야 특사가 되는 거지. 특사를 안 받으면은 그게 무슨 얘기가 소용이 있습니까? 일방적인 짝사랑이죠. 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대화를 해야 마느냐가 갖고 논쟁을 벌이는데 아니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데 예. 당연히 대화를 하는 하죠. 거지 이걸 갖고 필요성을 논쟁을 한다?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정말 황당하고 엉뚱한 나라예요. 아니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인 시비를 줄이면서 예. 아니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거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하는 거고 메시지는 뭘 줘야 되고 또 안 되면 어떤 제3국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많아요. 예. 근데 이걸 갖고 특사를 받겠다고도 안 하는데 특사를 보낼까 말까 논쟁을 한다? 참 자기 편한 대로 생각이군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아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은 예. 아까 밀사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전쟁 중에서도 뒤로는 협상이 있듯이 예. 남북 관계도 굽이굽이 이 위기 때마다 또 밀사가 늘릴 수 왔는데 네.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또 그런 접촉이 시도되고 있거나 지금 시도 중일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런데 알 수는 그 점은 없지만은. 제가 좀 걱정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어떤 뜻입니까? 자,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도 대북 접촉이 있었어요. 그때 있었죠. 임태희 노동부 예. 장관이 김양건 통전부장을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베이징에서 만났고 예. 총 3번 만났다고 했습니다. 다 들통났지만요. 예. 본인도 얘기했고. 본인도 얘기했고. 예. 그게 왜 들통나고 좌절됐느냐. 견제가 들어온 거죠. 정부 내에서 그 강경파들 현인택 또 원세훈 누가 주도하느냐. 예, 이런 어떤 김태효 예. 이런 어떤 강경파들 저는 한국판 네오콘들이라고 보는데 이 예. 사람들이 그걸 조직적으로 흔들어댔고 방해했고 그다음에 정권 후반기에 왔을 땐 천형우 안보 수석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이미 대선이 끝나가지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있는 인수위에 예. 그 대북 접촉 라인을 견제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석 파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뭐냐 하면은 대북 접촉을 하는 걸 또 눈 뜨고 못 보는 세력이 있어요. 또 파워게임하는 집단 중에서는. 그렇죠. 예. 아니 자기가 북한하고 잘 못 푸는 거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남도 못 풀게 해요. 지금까지 한국의 행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육자회담이 왜 망가졌습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협조해서 육자회담에 관심 있으니까 우리 외교부 장관을 미국에 보내서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안 하면 우리가 대화를 안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남도 못하게 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어떤 한국 내 강경 세력 또는 보수 정권이 말이죠. 뭘 좀 그래도 해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내부에서 발목 잡고 예. 딴지 거는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말이죠. 내부에서의 어떤 이런 파워 게임이 제대로 우리가 관리되고 정돈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저는 이런 특사 논란이 참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하고 좀 허무하다, 허탈하다. 예. 이런 것들은 말이죠. 전쟁 중이라도 국가는 강경책과 온건책을 언제든 골라서 쓸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질 때 국가 이익이 최대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 내에 있어야 되고 예. 다양한 안건들이 테이블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걸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파일을 국가의 어떤 이익 규모를 키우는 건데 예.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보면 그게 아니고 서로 잠식해 들어가면서 나만 일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니라 남도 일을 못하게 하는 이러므로써 국가 이익의 총량을 줄여왔어요. 박근혜 정부는 막 출범했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도 앞서 MB 정부나 이런 정부와 비교해 본다면 상황이 비슷할 거란 전망입니까? 그렇시다면? 그래서 초기의 출범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만 예. 그 와중에서도 꿋꿋하게 국방부의 강경 정책과 다르게 통일부에 대해서 좀 평을 개성공단의 유연하게. 국제화를 얘기했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얘기했고 예. 조건 없는 대화를 얘기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최후의 보루로 예. 나름대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게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한편으로 MB 정부보다는 좀 나은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서 전체 정책의 균형을 맞추겠다. 예. 균형 정책, 포괄 정책, 다차원적 정책이라 그랬어요. 이건 사실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건데 예. 그런 점에서 좀 너무 범위가 넓다 싶지만 일단은 선택지를 꾸준히 다양화하고 남겨놨다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예. 어쨌든 최근에 6일째 통일부 장관의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평을 하기는 이르지만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연한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갖는 목소리 네. 이런 걸 들었습니다. 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4부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군사평론가 김종대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 얘기 나누시죠. 네. 근래 미국의 스텔스기가 2대가 태평양을 건너 날아오기도 하고요. 네. 한때 그래서 미국의 국방력 과시가 이제 북한에도 위협적이 되면서도 그것이 한국의 이제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
긴장의 어떤 상징으로도 보였는 반면에 최근 미국은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자, 이게 예. 지난 한 달 동안 군사적 대치가 말이죠. 예. 아주 흥미진진하게 벌어졌는데 사실 전 처음 봤어요. 이런 것들이. 예. 한쪽이 반응하면 즉각 다른 쪽이 반응하고 이렇게 서로 에스컬레이션이라 그러죠. 그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국면을 전 처음 봤는데 예. 옛날에는 한쪽이 무력 시위를 하면 한쪽은 방어 모드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예. 경계라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한쪽이 무력 시위를 하면 저쪽도 무력 시위라서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그래서 잘못 붙으면 한 방 붙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기 가상 그러니까 도상 전쟁을 이미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 한번 그걸 간단하게 그 과정을 보면 예. 애슐린 카터 미국의 국방부 부장관이 한국에 와서 미국의 오래된 폭격기 B-52를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하고 있다.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례적이죠. 그런 거 공개하는 이례적이죠. 것도. 예. 무력 시위라는 걸 예. 보여준 거죠. 보여준 그러니까 북한이 즉각 그러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 이게 뭐냐면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가장 우리가 그 뛰어난 성능의 위협적인 미사일을 보는 게 40기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지대공 미사일로 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25일 날 훈련을 해야 되는데 B-52가 괌에서 출격해서 오다가 아니 저쪽에서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는데 이래가지고 제주도 상공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되돌아갔어요. 아이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걸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고 그러면 스텔스기를 보내자. 예. 이래가지고 또 공개를 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글쎄요. 한 대당 2조 원짜리예요. 가오리 같은 비행기 시커먼 건 이상하게 사진이 생겼죠. 또 공개됐었죠. 예. 예. 그거하고 F-22 스텔스 전투기를 보냈어요. 예. 자, 이제 스텔스 보냈다. 어쩔래? 어쩔래? 그러니까 그래? 북한에서 또 반응이 나온 게 그러면 미사일로 그 스텔스 기지가 출격하는 하와이 괌 미본토의 기지를 때리겠다. 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국이 이런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괌의 주지사가 기절해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 미사일을 요격하겠다 우리는. 이래가지고 구축함 2대 SM-3라는 그 고고도 요격 미사일하고 해상에서 그 미사일을 탐지하는 예. SBX 저 X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동식 레이더인데 예. 이걸 한반도 해역에 넣어. 그러니까 저기 북한에선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동해에서 미사일 발사하겠다. 동해에서 저기 바다로 들어오는 그 적을 해양에서 예. 저 괴멸시켜 버리겠다. 이게 김정은 교시예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못 보던 또 군사 행동이 나왔어요. 계속 업그레이드 됐군요. 제가 알기로 분단 이래로 이런 도상 전쟁을 하는 거를 저는 처음 봤어요. 불과 한 달 사이에 다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하는 동안 물론 한국 정부는 할 일이 없습니다. 구경만 해야 돼 우리는. 그렇죠. 논평이나 내고 한다. 논평이나 예. 내야 되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미국과 북한의 공통점이 뭐냐. 예. 지금 이러면서. 문제는 지갑이 텅 비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요. 이 한번 스텔스기 출격시키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60억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또 이런 무기를 출격시키면서 항공모함은 못 보냈다고요. 비싸세요. 항공모함 시동 한 번 거는데 1억 달러입니다. 예. 얼마 전에 시퀘스터 발동했어요. 올해 국방 예산 400억 달러 깎아야 됩니다. 이거 아니라도 지금 있는 무기도 유지 못할 판이에요. 사실 북한도 돈이 없긴 마찬가지지만은 미국이 출동하는 무기가 북한 무기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양쪽 입장이. 그런데 미국이 결국은 지난주부터 예. 더 이상 한반도에 무기 투입 안 하겠다.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도 많이 들고 예. 하려면 북한 혼자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대화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의도적인 숨고르기가 아니라 결과적인 숨고르기가 되어버리거든요. 결과적인.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무력 시위죠. 지구상에 어떤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대다수 미국인들은 모르는데 예. 존재조차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북한을 상대로 무슨 대국이 이렇게 예. 체면까지 내버리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무력 시위를 한다는 게 맞는가 이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다음 주인가 미국의 새로운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 원래 예정돼 있었어요. 예. 미니트맨 3라 그럽니다. 네. 이것도 북한이 오해할 수 있으니 발사 취소하겠다. 이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을 자극 안 하겠다. 이러면서 이미 북한과 관계없이 예정된 훈련도 취소했다. 예. 이렇게 됐어요. 불필요한 그러니까 오해나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않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화 국면으로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자극받은 대로 받은 또 열 받은 대로 받은 북한이 이러면은 같이 링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예. 미국은 링에서 내려가겠다는데 예. 그 저기 링 위로 올라오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혼자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일 모레 11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로 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뭐 반 총장이 뭐 시간이 남아서 오바마하고 점심 먹으러 가는 건 아닐 테고요. 네. 뭔가 이런 북미 관계 또는 동북아 남북 문제 이런 걸로 네. 해서 역할론이 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지난 한 달간의 어떤 미북 간의 그 힘겨루기라는 거는 다분히 국가 위신 세우기 전쟁이었어요. 그랬군요. 실제 결과적으로 보면요. 전쟁을 하지 않으나 내가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의 신뢰성을 상대방한테 확신시켜서 예. 징벌자로서 예. 나는 어떤 상대방한테 체벌을 가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인식시키는 국가의 위신 전쟁이었다. 신뢰성 전쟁이었던 예. 거죠. 그렇다면은 이 문제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이제 링 위에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겠다고 한다면은 문제는 북한이 이 정도 했으면 국가의 체면을 차린 것으로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링에서 내려오게. 예, 명분이 되느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핵 불바다 또 미국을 향한 여러 가지 협박의 언사들을 봤을 때 제가 가장 고민되는 게 이겁니다. 저런 표현들, 북한의 표현들이 자신감의 표현이냐 좌절감의 표현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출발은 좌절감이었어요. 예. 작년에 계속 평화협정을 하자고 대화 요구를 했는데 미국이 응하지 않으니까 예. 외면받은 데 대한 좌절감과 어떤 앙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보여주자. 우리도 핵미사일이 있다. 예.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미사일 시험이 성공했고 또 핵실험이 상당히 그 효과 있게 됐어요. 예. 이것이 한꺼번에 성공하니까 이때부터는 좌절감이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예. 지금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의 좌절감은 최소화시켜주고 예. 자신감은 좀 낮춰주는 이러면서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있게끔 외부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예. 북한이 링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북한의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는 이웃 중국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현 남북 간 상황에서 큰 뚜렷한 역할을 지금 눈에 띄게 하는 건 없어요. 네. 중국의 역할도 뭔가 기대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거 계산서가 이제 조금씩 복잡해져요. 자, 우리가 2010년에 천안함 연평도를 보면서 예.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는 지정학적 가치입니다. 북한이 어떤 지정학적으로 동맹의 가치가 있는 이걸 중시하는 노선이었고 예. 그래서 미국과 대립했죠. 그런데 최근에 시진핑 체제에 와서는 중국이 신형 대국 관계를 얘기하면서 책임 대국, 즉 우리가 강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예. 마치 이런 어떤 이미지를 풍겼어요. 그래서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해서 미국에 협력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의 대표적인 산물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보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책임을 다하는 쪽으로 바뀐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북중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 예. 굉장히 어떤 북한의 핵실험을 중국의 어떤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까지도 규탄하고 나섰어요. 예. 이러면서 북한이 이제 고립돼 나가기 시작했고 중국이 그러니까 하물며 그동안 북한 입장을 그렇게 동정했던 쿠바의 카스트로까지 북한을 비판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참 고립무원이 될 수 있는데 진짜 고립무원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지금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중국은 책임 있는 역할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미 간의 국지도발 공동계획이라는 걸 만들고 예. 그다음에 한미일이 협력할 것 같아요. 예. 그 국지도발 공동계획 안에 주일미군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예. 그렇다면 또 한미일의 군사블록이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겉은 북한을 억제한다고 돼 있지만은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악용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들이 나왔어요.
이 공동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중국 입장에선 말이죠. 아니 그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혹시나 이게 그 아시아로 귀환하는 미국이 예. 이걸 핑계로 우리를 압박하는 거 아닌가. 이것도 또 걱정을 해야 될 처지가 됐어요. 중국은 심사가 복잡하겠습니다. 복잡하죠. 예. 지금 그동안에 미국이 한 얘기가 뭡니까? 아시아로 귀환, 피보트 아시아. 예. 그다음에 재균형. 이 떠오르는 부상국 중국을 다시 이것이 세력 균형이 변경되는 걸 원치 않게 견제하겠다. 예. 이거였습니다. 그게 재균형인데 이걸 외쳐온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어떤 그 명분으로 해서 다시 들어온다면 이건 필연적으로 중국 견제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위기가 발생하는 건 중국에 상당히 불리하다.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한다. 예. 이런 어떤 생각이 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긴장이 더 고조됐을 때 중국으로서는 또 다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고 이게 동아시아 정세에 있어 가지고 저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참 관리하기 어려운 주변 정세고 그런 걸 북한이 악용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위기를 더 고조시키면 결국 중국은 우리 편을 들 수밖에 없다. 아. 이렇게 그 중국을 결박할 수가 있어요. 동맹에. 예. 동맹이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계산이 들어간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런 만큼 지금 정세는 우리가 이 긴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지가 앞으로 한반도의 어떤 중장기 정세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뭐 미국은 미국대로 호흡 조절도 하고 또 중국은 복잡한 계산도 하고 또 일본은 정권 교체 이후에 또 이런 강경 정권이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네. 우리는 뭐 이제 이번 일로 그 우리 당국은 국지전이 발발하면 북한 그 몇 배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뭐 또 섣부른 대화를 시도하진 않겠다. 뭐 결국 강경론 일색인데요. 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상황은 뭐 선택지는 뭐 어떤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요즘 전쟁에 관한 얘기가 너무 쉽게 나온다는 데 대해서 제가 예. 참 충격을 받는데 예. 뭐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북한 핵을 제거해야 된다. 또 뭐 전면전도 불사해야 된다. 뭐 말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 자, 한번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역사상 지금 서울은 만약에 전면전이 벌어져도 전쟁터 한복판입니다. 여기 예. 최전방이에요. 불과 40km밖에 적의 화력이 있으니까 대포가 있으니까. 예. 근데 전쟁터 한복판에 이렇게 인구 밀도가 많은 거를 전 어떤 그 역사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와 있으니까 우리 인구가요. 서울 인근에 1,500만, 예. 인천이 300만, 예. 경기도까지 하면 2,500만. 이 좁아 터진 땅덩어리. 뭐 어디를 쏴도 사람이 다치겠네요. 진짜. 어디에 쏴도. 거의 뭐 예. 그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외국인도 다 섞여 있고 또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인구 밀도가 높은데 이 남북한의 화력은 세계 최고의 밀집도예요 또. 예. 핵, 미사일, 화학무기, 장사정포, 그냥 일반 어떤 야포. 예. 그것뿐입니까? 뭐 저기 뭐 우리도 갖고 있는 다연장포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예. 전체가 남북한 합쳐 6,000대입니다. 이게 전부 수도권으로 몰려와요. 아니 전 세계 시베리아 대평원에서도 전차가 제일 많이 등장된 게 2,000~3,000대 동원된 게 세계 전사에 가장 많은데 예. 단일 길도 없는데 6,000대가 몰려와? 글쎄요, 차가 많아서 전차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가죠, 예. 진짜? 아니 세계 이런 전쟁터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말씀 듣고 보면은 그러면 그냥 아무데나 쏴도 그냥 예. 명중이겠는데 진짜. 냉전 시대 억제, 방어 이런 개념으로 설명이 안 되는 전쟁터가 바로 한반도인데. 위험한 곳이네요. 예.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말이죠. 어떤 이런 것들을 또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묵시록과 같은 대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체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시에 수도권에 예. 핵전쟁이 일어나면 대피시설이 있느냐? 우리가 저 1급 대피시설이라고 하는데 있긴 있습니다. 뭐 그 지하철이 대피시설 아닙니까? 지하철은 그 대피시설이 안 돼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인구의 0.08%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 있는데요, 그런 게? 그건 이제 국가 그 전쟁 지휘 시설, 충무 시설이 있는데 예. 이건 제가 저 공개할 수는 없죠. 전쟁 일나면 그때 알려줍니까?
그거는 선택된 사람들만 가는 데지 민간인들은 모른 채 지나가요. 그래요? 예. 자, 거기에다가 뭐 방사성 진료기관이 있습니까? 12개 있어요. 이것도 선택된 소수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핵전쟁이 아니라 저기 무슨 뭐 재래식 전쟁이라고 치자고. 예. 식수, 통신, 에너지가 다 보장된 대피시설이어야 사실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견딜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돼 있어요. 오히려 위험시설이 더 많아요. 대피시설보다. 도시가스. 저 도시가스나 진짜. 예. 또 각종 어떤 공장에서 갖고 있는 독극물. 예. 오염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서울은 무방비 상태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전쟁이 없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고 있고 예. 또 그럼으로써 전방에 신도시부터 주요 뭐 일산 신도시, 송도 신도시, 영종도 공항 계속 우리가 전방으로 지금까지 건설을 해 왔습니다. 예, 그랬죠. 전쟁이 있을 수 있다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전쟁 가능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게 한반도 전쟁이에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엄청난 곳이네요. 군대와 군대끼리는 예. 이런 요인은 다 도외시하고 자기들끼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해 왔어요. 예. 사실 민간이나 어떤 국가의 어떤 피해를 고려한 전쟁 준비가 아니라 군대를 위한 전쟁 준비예요. 아니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 수도를 이전하겠다고 할 때 얼른 했어야죠. 예. 다 그리로 가야죠. 서울에 이렇게 전방에 놔두지 말고. 사실 박 대통령도 수도 이전하려고 했던 게 전쟁을 걱정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때 이제 북한의 포 사정거리를 감안한 것이죠. 감안한 것이죠. 예.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때 있던 장사정포 위협이 지금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400km입니까? 사정거리가 800km입니까? 70km. 70km입니까? 예. 수원까지 갑니다. 아, 그다음에 단거리 미사일이 평택까지 가고. 예. 아니 뭐 그거 아니라도 한반도 전역이 다 사정권에 들어 있는데. 이미 이제는. 예. 그런데 불바다 위협이라고 하면은 수원까지로 봐야 돼요. 예. 그렇다면 거기까지 살고 있는 인구가 거의 2천만에 육박하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위협으로 인식해가지고는 이 나라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쟁을 하는 어떤 기술을 분단 이래 남북한이 서로 상대를 위협하는 기술도 발전시켜 왔지만 나름대로 평화를 관리하는 기술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예. 그걸 믿는다는 거고 이런 긍정과 낙관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고 또 그 속에서 살고 뿌리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전쟁의 위협에 대한 어떤 묵시록적인 비관주의 또 북한은 설득해서는 안 된다. 쟤들은 틀렸다. 예. 언젠가는 분명히 도발한다. 이런 비관주의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정전협정 체제 하에서 평화를 누려왔고 또 전쟁을 억제하는 방법도 개발해왔고 예. 또 그럼으로써 남북 간이 평화롭게 사는 지혜도 발휘해왔다. 예.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긍정과 낙관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긍정과 낙관이 이게 이상주의다, 철없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이 나라에서 못 삽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보 상황, 위협의 상황 자체가 견딜 수 없게 돼 있어요. DJ 정부 이후 참여정부까지 한 10년간 그런 평화노선이 어쨌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켰고요. 우리가 네. 짧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한 10여 년간 그래도 아주 달콤한 평화를 누려온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런 것은 균열이 갔고 네. 지금 그 연장선에 있는데요. 어찌 보면 안보에 대한 이제 일상생활의 시민들이 안보관이 혹자는 좀 해이해진 게 아니냐 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안보에 대해서 자신감 또는 어찌할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막을 수 없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청 광장의 그 지하에 각종 통신 그다음에 수도, 배관, 가스, 그다음에 지하철 거기에 대형 무기가 아마 떨어져도 서울은 순식간에 네. 단 한 10여 분 내에 마비가 될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그렇죠. 예를 그런 들기도 것도 하는데요. 있고, 테러도 있고요. 예. 한번 벌어지면 바로 공황 상태.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동안까지 그래도 남북한의 그런 국지전이 있었지만 그래도 생필품 사재기는 그래도 한 20, 30년, 한 20년 최소한 네. 또한 없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남북 관계 또는 뭐 이런 전쟁 위기를 혹자는 그렇게 표현한다면요. 이걸 두고서는 이제 뭐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뭐 생수, 라면, 적석밥 네. 딱 이게 이제 피난용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이 벌써 작년에 비해서 20-30%가 올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생필품 사재 얘기도 나오는데 좀 근래 드문 일이기도 하고 이게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조금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이제 한국인들의 어떤 집단 기억, 어떤 예. 그 정서적 DNA에 참 독특한 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일본에 그 한국 교포들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떤 대피 훈련이 많아요. 많죠. 지진 때문에. 지진 때문에부터. 예. 그러면은 질서정연하게 잘 따릅니다. 정부의 통제. 근데 마을마다 보면은 그렇게 대피하라 그러는데 대피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가보면 한국인이에요. 정부 말 안 들어요. 뭘 믿고 그래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안보 불감증이라는 게 이게 보수층에서 주로 쓰는 용어인데 예. 실제로 그게 저는 있다고 봐요. 예. 허구한 날 안보 교육 받고 허구한 날 그 저기 민방위 훈련하고 허구한 날 저기 북한의 위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외국에 가서도 실제 그 어떤 재난 대피도 안 하는 건 한국인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 감각을 무디게 했는가. 예. 그러니까 북한이 무디게 한 것도 있고 정부가 무디게 한 게 있고. 과거 정부들이 이런 전쟁 이유 같은 걸 많이 이용하면서 이제 뭐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인의 어떤 집단 기억을 형성하면서 예. 그다음에 정부가 하라는 건 뭐든지 안 하는 게 상책이가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돼버렸는데 이게 말이죠. 지금 생필품 사재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게 지금 우리의 논리적인 이 역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 행정안전부가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이라는 그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예. 비상시에 이제 각 가정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각 가정마다 비상전 등 전기가 끊어졌을 때 대비한 어떤 전 등 그다음에 식량 그다음에 뭐 부탄가스 같은 연료 이런 거를 각 가정마다 비치하게 돼 있어요, 평시에. 평시에요? 예. 혹시 김대민 집에 그런 비치했나요? 안 했어요. 그냥 뭐 일상적 먹을 것만 있지 비상시에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따로 물품 그 상자에 넣어서 예. 원래는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에게 홍보를 안 했죠, 그러면? 안 했죠. 그런데 사재기라는 게 바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게 돼 있다면은 예. 어디 가서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사재기를 하게끔 돼 있다니까요. 저기 그 행동 요령에는. 예. 이게 사재기라는 말의 뜻이 평소에 안 하다가 매점매석한다는 일종의 얘기인데. 가수요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하게끔 정부 지침에 돼 있어요. 근데 그 정부 지침을 안 따르는 현명한 국민으로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비상식량을 살려면은 전쟁에 임박해서나 그런 징후가 있을 때 바로 직전에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아니라 평소에 예. 집에 그냥 저 소화기 하나 사놓듯이 예. 그런 개념이 돼야 그게 되는 것이지. 지금 이거는 뭐 좀 뒤숭숭하고 왠지 불안하다고 하니까 네. 이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불안의 표출인데 예. 그 행동이 그러니까 원래는 정부의 지침에 맞는다는 거예요. 아, 결과적으로 그렇게 결과적으로.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사재기하고 저기 하면은 특히 강남의 특권층이 어떤 그 저만 살려고 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어요. 예. 이 현상들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예. 네, 설명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보 체제라는 거는 대피 시설 없죠. 그다음에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 실제 시행 못하죠. 예, 예. 그다음에 전쟁 시에 이 많은 국민들 피난시킬 수 있습니까? 어디로 피난할 어디로 겁니까? 피난해요? 길이 막혀서도 못 갑니다. 교통도 통제합니다. 예. 그러면은 저기 2,50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 난민촌 만들 수 있습니까? 또 땅덩이 좁은데 어디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쟁 원칙으로 관리가 불가능해요. 그다음에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을 갖고는 있지만 예. 이것이 또 사재기 하라는 뜻으로도 오인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떤 그 전쟁 대비라는 것이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다음에 예. 국지전도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을 얘기합니다. 뭐 핵시설을 도려내듯이. 그런데
북한이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보복을 하겠죠? 그러니까 작은 수술하다가 큰 수술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큰 수술하려고 보니까 대책이 없고. 이런 식으로 그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짜여져 있는 이 실체는 말이죠. 무슨 뭐 어떤 그 국가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은 우리가 일반적 전쟁 원칙으로 북한하고 뭘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북한의 계속되는 긴장 고조를 두고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이런 견해를 하나 내놓았더라고요. 혹시 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사 훈련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네. 남한의 정부도 새로 출범했는데 새 판을 빨리 짜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 네. 북한의 네. 지금의 최근 움직임을 두고 이런 견해를 했는데 정 전 장관 이런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 한반도의 위기를 보는 데는 세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예. 이제 북한의 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세 가지 시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억지용이다. 예, 억지용. 말하자면은 리비아의 가다피 봐라. 핵 포기하니까 저렇게 된다. 예. 우리 살 길은 핵 보유다. 이 핵으로 억지력 보여야 된다. 예. 억지용이다. 두 번째 시각은 뭐냐면 협상용이다. 지금 말씀하신 그 세판 짜기가 그런 시각에서 예. 나오는 얘기인데 앞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또 미국과의 수교, 적대관계 청산 이러려면은 가장 강력한 어떤 협상 수단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핵무기의 어떤 본질은 억지용이기도 하지만 협상력을 높인다는 거에 예. 실제 의도가 있다. 예, 옛날에 정전협정 때 왜 중공군이 북한이 정전협정에 응했느냐. 미국의 핵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협상력이다. 이게 어떤 한반도 정세를 북한이 주도할 수 있는 세판 짜기가 된다. 예. 이게 두 번째 시각이고.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세 번째 시각은 국내용이다. 이제 그 김정은이 체제 단결. 체제를 단결하고 확립하는 저는 세 가지가 다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무래도 진보 쪽에서는 협상력에 조금 더 그런 시각에 주목을 하는 것 같고 보수 쪽은 억지용에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국내용으로 또 보는 것 같고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영 논리에 머무를 때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해주고 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 리스크 때문에 국가 부도 위험이 정대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도 많이 움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지금 신용평가가 예. 이게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4월 말이 터닝 포인트라고 제가 그렇습니까? 예, 말씀드렸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방부가 저기 무디스 같은데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파견은 보내야 됩니다. 가서 전쟁 위협 설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 경제가 문제인데. 그렇겠네요. 외교부 국방부가 거리로도 가야 돼요. 앞으로. 예. 그 상황 위험 있죠. 그 4월 말까지 이게 누적되고 또 그 가중되다 보면은 이제는 그런 어떤 위험성 신용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 부도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외 신인도 국격이 떨어지니까 이러면 뭐 아무리 국가 브랜드 외친들 뭐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관리되고 예방돼야 되는데 지금 좀 우리가 무력해 보입니다. 예. 뭔가 더 노력이 필요하죠. 예. 그 한반도 위기 상황에 관련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오늘 김종대 편집장님 모시고 두서없이 아주 난상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침 방송으로는 좀 주제가 무거웠던 것 같아요. 무겁지만 이 시점에서는 이 주제를 꼭 다뤄야 될 사안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구